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진희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그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화 현대 읽고 있고요. 칸트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순수이성 비판에서 칸트의 문제 상황, 과제 상황에 대해서 한 10쪽 가량을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380쪽 선험적인 감성론이라는 단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장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선험적인 감성론에서 이 말을 한번 제가 설명해 보면, 선험적이라는 말도 지난 시간에 얘기 많이 했었죠. 타고난, 인간이 타고난 거예요. 경험을 거치기 이전이에요. 경험하지 않고도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형식이 있다 그랬죠. 그게 선험적인 건데, 선험적인 감성론. 감성은 철학에서 촉각, 오감, 오감을 말하는 거죠. 시각, 후각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험으로 겪어지는. 근데 재밌죠. 선험적인 감성론이면 경험하기 전에 어떤 감성, 그 경험론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한번 읽어볼게요. 선험적인 감성론에서 칸트는 우리들의 감성적인 직관의 2가지 선천적 형식들, 타고난 형식들이에요. 타고난 형식들로서 공간과 시간을 다룬다. 이번 시간에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칸트가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칸트는 여기에서 감성 그 자체를 고립시키고 떼어내요. 감성은 경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오감으로 겪을 수 있는 그 감성, 그 경험들을 떼어내요. 이게 요 사고 실험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경험은 불확실하니까 일단 감성적인 요소 제외시켜. 머릿속에서 제외시켜 보세요. 따라서 이때 오성이 그 개념들을 통해 생각한 모든 것을 분리해내려고 한다. 사고 실험이죠. 이렇게 하면 경험적인 직관 이외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 충분치가 못하다. 그런 2번째로 이 경험적인 직관으로부터 감각에 속하는 모든 것을 떼어내려고 한다. 감각에 속하는 모든 것을 떼어낸다. 이것도 이제 사고 실험인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되면 순수한 직관과 여러 현상들의 단순한 형식 이외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감성이 선천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칸트는 이게 사고 실험을 한 거죠. 여러 현상들의 이런 단순한 형식들이란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2가지의 선천적인 직관 형식이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히 말하면,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타고난 아까 선천적인 어떤 틀이 뭐가 있을까 이제 밀어붙여 본 거죠, 끝까지. 그럼 우리가 경험으로 얻는 그런 감성들 다 떼어내고, 그럼 진짜 내가 타고난 게 뭐가 있을까? 타고난 틀이 뭐가 있을까? 거기 공간과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선천적인 직관 형식이다. 이 2가지 형식은 정신의 첫 번째 기본적인 질서 형식을 이룩하고, 감각이나 감성적인 촉발의 소재가 이런 기본적인 질서 형식에 부딪히고, 이 기본 질서 형식이 소재를 가능한 인식으로, 즉 감성적인 지각으로 다듬어낸다. 말 그대로죠. 이제 칸트가 증명해내야 할 첫 번째 것은 공간과 시간이 감성적인 직관이지 사고에서 생기는 개념들이 아니라는 것과, 자 가만히 따져보세요. 공간과 시간이 감성적인 직관이지 사고에서 생기는 개념들이 아니라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공간과 시간이 선천적이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런 것에 관해서 아래 4가지로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런 조건이 왜 붙냐면요. 방금 말했던 공간과 시간이 만약에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인간이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이 개념? 어쨌든 공간과 시간이라는 어떤 선천적 형식이 없다고 쳐봐요. 그냥 눈으로든 어떻게든 경험을 통해서 공간과 시간을 머릿속으로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내거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공간과 시간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은 불확실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경험론,
경험론의 입장에서 경험 자체는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내 버리면 공간과 시간도 불확실해져 버리게 돼요, 논리적으로. 음.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돼요, 공간과 시간을. 그래야 인간의 확실성이 주어져요. 명확성이랄까요? 타고나야만 되고 이런 가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칸트는. 선험적이라는 말이 진짜 중요한 거죠, 칸트한테. 선천적. 인간의 지위를 높여주는. '인간이 이것만큼은 붙들고 태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이런 게 느껴지는데 경험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선천적이어야 하고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안 되고요. 개념을 인간이 막 사고해서 '야 공간과 시간을 내가 한번 개념으로 한번 만들어내 볼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직관이라는 감성적인 직관이다. 그게 네 가지 예를 듭니다. 어 네 가지 증명이죠. 이 증명 진짜 재밌어요. 1 번 공간관념과 시간관념은 추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들이 물체가 나란히 있는 것이나 사건의 앞뒤의 바탕에서 공간관념과 시간관념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나란히 있는 것과 앞뒤에 생기는 것이 이미 공간관념과 시간관념 위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미리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간단하게 공간과 시간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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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 미리 전제돼야 1 번과 2 번이 좀 맥락이 비슷한데 2 번도 읽어 볼게요. "공간과 시간은 우리들이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할 관념들이다. 우리들은 공간관념과 시간관념 없이는 존재자와 세계를 직관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들이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하고 따라서 필연적인 것은 선천적이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칸트와 함께 사고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공간과 시간을 인간이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안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물이나 물체든 생각을 해 보세요. 근데 설사 용이라 할지라도 뭐 어떤 뭐 빌딩일 수도 있고요. 뭐 뭐 어떤 공간도 하여튼 어떤 개념 어떤 것들도 공간 안에 들어 있어요. 머릿속에서 사유를 할 때도 그 관념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자나 세계를 직관할 때 공간이라는 걸 전제하고 시간도 전제를 하죠. 이건 이제 좀 이따 지니님께서 한번 설명을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1 번, 2번 다 맞고 미리 전제해야 되고요, 공간과 시간은. 그리고 갖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3 번은 공간과 시간은 일종의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각기 개별적인 관념들이다. 어 자 이것도 보편적 개념이 돼 버리면 이건 이제 합리론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는데 이 보편적 개념이라는 건 이게 추상을 통해서 뭐 인간이란 그 보편적 개념처럼 추상을 통해서 이렇게 가 버리면 공간과 시간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여러 공간들과 여러 시간들에 관해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공간과 하나의 시간에서 양적으로 잘라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간이 아무리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공간은 하나예요. 하나에서 어쨌든 공간은 하나고 시간도 하나인데 하나의 큰 흐름인데 그걸 설명할 때 인제 머릿속에서 뭐 자를 때 그것들이 막 잘게 잘라지는 거죠. 이 하나의 공간은 하나의 보편적인 종에 속하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례들이 그런 것처럼 변화하지도 않고 하나하나가 특별하게 진술되는 일도 없다. 질적으로 언제나 동일한 하나의 공간만 있을 뿐이다. 시간도 질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시간만 있을 뿐이겠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고 실험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자 4 번. 공간과 시간은 무한하며 자체 안에 여러 공간들과 여러 시간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것은 보편 개념이 구체적인 개발자들이 그 밑에 거느리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보편이라는 거 나오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공간은 보편 개념들처럼 구체적인 것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공간은 개별적인 공간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공간들이 공간 안에 있다. 시간도 맞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공간들이 거대한 그 아까 공간은 하나라고 했죠. 시간도 하나고. 개별적인 공간들이 공간 안에 있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긴데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희님한테 바톤을 넘겨서 뭐 얘기를 해주시죠. 설명해 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념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선언적이라는 개념조차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제가 쉽게 도식화해서 설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단어는 우리가 선언적의 반대말은 경험적이다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냥 선천적이고 후천적이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뭔가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내면에 내가 뭔가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구나. 물론 다른 얘기지만 경험적으로 뭔가를 깨닫는다라고 하면 후천적으로 태어나면서 그동안 익힐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도식화해서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좋겠고 일단 이 선언적 요소들이 왜 칸트에게 중요했는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 그거를 좀 계속 분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인식에 있어서 경험론과 합리론을 합치고자 했어요. 즉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의 능력 그 부분을 증명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인식에 있어서 경험적인 요소 이외에 경험에서 유래하지 않은 그 후천적인 요인에서 유래하지 않은 앞서는 인식 조건, 즉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인식 조건에 대한 부분을 칸트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언적이라는 단어들로 주장을 하고 있고 선언적인 요소들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과 공간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 여러모로 갈래가 갈라져서 선언적 감성론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선언적 감성론은 시간과 공간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선천적으로 뭔가 인식을 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머릿속에 있고 타고난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순수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선언적 직관이라고 이제 우리가 지목을 해서 얘기를 해요. 선언적 직관, 즉 순수 형식을 시간과 공간을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형식이에요. 근데 그게 보편적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똑같이 주어진 게 아니라 나 이따가 6시에 퇴근해 할 때 그 6시랑 나 나중에 6시 이후에 친구랑 밥 먹기로 했어. 그 6시라는 그 포인트 되는 시각과 다 다른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개별 시간 안에 특정 시간 안에서 각자의 시간들, 다른 시간들이 존재하고 그 시간이 여러 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서 다 하나의 보편적인 시간 관념 속에서 개별적인 시간, 각자의 시간을 사용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시간이라는 보편 형식을 통해서 여기 우리 칸트가 선언적 감성론, 즉 시간과 공간을 설명을 하고 있고 앞서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을 인식하려면 데카르트에서부터 쭉 따라오면서 무엇을 인식하려면 나라는 자아가 선언적으로 뭔가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의 알에 대한 증명, 선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직관이 있다는 것을 가능성으로서 얘기를 하려면 어떤 조건에서 그게 가능한지를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되게 논리적이죠. 그 조건들을 무엇을 인식하려면 공간에 놓여야 된다. 무엇을 인식하려면 우리는 시간상 안에서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헤겔이랑 하이데거 하게 되면 뭐 존재는 시간을 입어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간이 더해져야만 그 대상에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유명한 시도 있잖아요. 누가 이제 꽃으로 부르니까 꽃이 되고 그래서 부른 시점 이전과 이후 시간이 입혀지죠. 그래서 그 무엇을 인식하려면 공간에 놓이거나 해야 하는데 어떤 사물의 공간 속의 어떤 형태, 크기 혹은 어디에 위에 놓여 있다, 접합되어 있다, 공중에 떠 있다 등등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감각적으로 얘기를 할 때 외부 감각의 형식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인식하려고 하는 사물들이 모두 시간 속에 놓인다는 점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시간 속에 놓이든 공간 속에 놓이든 우리가 외부 감각의 형식으로서 선언적 직관의 순수 형식, 아까 말씀드린 선천적으로 태어난 그 직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일단은 사물을 알기 위한 주관의 틀로서 작용을 하고 이게 중요한 지점이 지금 여기까지는 읽었으나 뒤에 가면 우리가 오성론 이렇게 나와요. 네. 감성론 이후에 선언적 분석과 같이 오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오성에 대해서는 범주 얘기가 나와요. 범주. 그래서 그 범주 얘기가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럼 도대체 그 보편적인 형식으로서 직관으로서 혹은 다른 말로 선언적 직관, 순수 형식, 외부 감각의 형식으로서 갖고 있는 그것이 어떤 개념들을 갖고 있니? 라고 말하는 게 바로 12개의 범주이고요. 12개의 범주에 따라서 인간은 자기 능력치가 있을 거예요. 인간 오성의 능력치 12개의 범주에 따라서 각자 다 다른 세계를 인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바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간과 공간 혹은 뭐 인간 오성이나 뒤에 가면 범주 얘기 나오면서 개념들 얘기를 할 텐데요. 예시로 많이 드는 게 이제 하나, 둘 이런 수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산모가 있고 여자 사람이 있고 여자 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여자 사람 하나의 개체, 한 개인데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2개의 개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 인간은 원래 하나였을까, 둘이었을까? 혹은 그 하나인 사람, 둘인 사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계속 전개를 하면서 또 그럼 하나와 둘과 같은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 여기 끝에서는 그 하나, 둘과 같은 이런 주관적 틀에 이미 있었던 숫자 개념 그것이 이 산모와 아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라고 계속 이야기를 예시를 들어가면서 전개시키고 있죠. 그래서 한 정리 자체가 따로 떼어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선엄 철학이라고 얘기되어지는 바처럼 선엄적인 어떤 이성에 대한 이해, 감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어서 오성에 대한 논의, 그 비판까지도 계속 쭉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 381조부터 나와 있는 칸트가 증명한 4가지 그 공간, 시간 관념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지니님께서 한번 설명을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1, 2, 3, 4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1, 2, 3, 4번 이해할 수 있게끔. 여기 날개에 공간과 시간의 선천적인 직관의 성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단어가 외부 감각의 형식이라든지 선엄적 직관이라든지 순수 형식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선엄적 관념론에 연관이 되어 있고 그 관념론과 또 감성론은 또 별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2가지를 같이 알면서 공간관념과 시간관념은 추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추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들이 물체와 나란히 있는 것, 사건 앞뒤, 바탕에서 공간관념을 시간관념으로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나란히 있는 것과 앞뒤에 생기는 이 개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부터 그 사물의 인지작용, 우리가 지금 카메라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앞이라는 공간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앞, 뒤도 선호관념으로 시간관념이 함께 포함된 개념이에요. 이제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하면서 시간, 공간이 따로 떨어진 절대관념이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함께 상대적인 개념으로 합쳐지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는 추상개념. 추상개념은 나중에 관념과 관념들을 좀 짬뽕시켜놔서 이후 2차적인 개념으로 얘기되어지는 부분인데 그런 게 아니라 먼저부터 주어져 있는 미리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지점으로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공간과 시간은 우리들이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할 관념들이다.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할 관념들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의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우리들은 공간과 시간 관념 없이는 존재자와 세계를 직관할 수 없고 우리들이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하고 따라서 필연적인 것은 선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선천적 인식의 틀, 보편적 인식의 틀, 선언적 직관, 순수 형식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존재를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내는 동네,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매일 하는 그런 동네를 생각해 보시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익숙해요. 그런데 뭐 하나하나 뜯어서 보다 보면 저기에 새로운 가게가 생겼네? 저 사람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매일 또 나도 몰랐는데 한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 알고 봤더니 10년 동안 나랑 같은 거리를 매 같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이제야 인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식 이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새롭게 읽히죠. 개념이죠. 공간과 시간은 일종의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각기 개별적인 관념들이다라고 하는 지점이 그거죠. 이제 공간과 시간이 보편적인 형식으로선 갖고 있는데 그것이 개별로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존재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시간의 예시, 우리가 다 같이 시간을 인식한다는 건 시간의 보편 형식, 내 머릿속 안에 시간 메커니즘이 이렇게 저렇게 있어 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중에 내일 오후 3시에 만나자, 뭐 아니면은 7시까지 일어나야 돼, 이런 식으로 시간을 인식한다는 거죠. 맞네. 그때는 이제 개별적인 관념들이다. 우리들이 여러 공간들과 여러 시간들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공간과 하나의 시간으로 양적으로 잘라낸 것을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공간은 하나의 보편적인 종속에 속하는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례들이 그런 것처럼 변화하지도 않고 하나하나가 특별하게 진술되는 일도 없다. 질적으로 언제나 동일한 하나의 공간만 있을 뿐이다. 시간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보편적인 하나의 형식이 있다라는 맥락에서 이해를 한번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개별적으로 다가온다는 것. 공간과 시간은 무한하며 자체 안에 여러 공간, 시간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것은 보편적인 개념이 구별적인 개별자들을 그 밑에 거느리고 있다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존재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죠. 공간은 보편 개념들처럼 구체적인 것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편 개념은 그거예요. 우리가 귀납법처럼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여서 그 중에서 가능성이나 확률로 추출해서 일반론을 추출해내는 것. 그게 이제 보편적이라고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먼저 보편으로 주어져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체감되는 게 개별로 체감될 수밖에 없는, 그것은 다른 개념이죠. 공간은 개별적인 공간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공간들이 공간 안에 있다. 시간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게 말장난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개별적인 이제 공간이라는 그 보편 형식이 개별적인 공간들 안에 있다는 뜻은 공간의 보편적인 어떤 내용을 우리가 정의로서 추출해낼 때, 사전적 정의를 낼 때 그런 것이죠.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 모아놓고 그 개념들을 두루두루, 전부는 아니어도 두루두루 아우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정의를 선택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편 개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칸트의 보편 형식, 머릿속 안에 있는 우리 선언적인 어떤 직관 순수 형식은 이미 우리가 공간으로서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맥락에서 형이상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개별적으로 파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개별의 총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그 선언적인 어떤 형식을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이어받아서 뒤에 부분 한번 해볼게요. 위와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칸트는 공간과 시간은 그 어떤 몇 가지의 사물 자체의 속성이 아니다 라고 결론 짓는다. 공간과 시간은 실제적이 아니다. 공간이란 그저 우리들의 감각의 모든 현상들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즉 거기에서만 우리들에게 외적인 직관이 가능한 그런 감성의 주관적 조건이다. 그렇다고 하고요. 아래 보시면 공간이란 감성적인 경험의 주관적 인간적인 조건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공간이 주관적 인간적 조건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인간을 빼버리고 주관적인 걸 빼버리면 공간이나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건가? 칸트가 말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간은 경험적으로는 실제적인 것이나 선험적인 것으로는 관념적인 것이다. 경험적으로는 실제적이죠. 실제 공간이 있으니까요. 선험적인 것, 그러니까 경험 이전에 선천적인 것으로는 관념적인 것이래요, 공간이. 뭐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또 깊은 얘기가 나오는데, 공간에 관한 직관과 비교해 보자면 시간에 관한 직관이 논리적으로 앞선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공간은 외적인 지각의 조건이고 시간은 내적인 지각의 조건이다. 제가 솔직히 자 이거를 진희님한테 바톤을 넘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한번 읽으시면서. 네, 이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칸트를 제대로 보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 있죠? 칸트 전집 보시면서 조금 더 첨예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네. 사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다들 국민들이 다 아는 사람을 치면은 무슨 대통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대통령을 얘기하면 그 대통령은 그 이름으로서 존재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어쨌든 다 같이 공유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 같이 공유하는 바가 같지는 않죠. 그게 이제 경험적으로든 아니면 간접적으로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애초에 지도자로서의 어떤 상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칸트의 12가지 범주론에 그것이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고 그 개념들이라고 해서 그게 세분화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어요.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엄마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명확히 따지자면 엄마라는 개념은 다 알아요. 그런데 엄마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보편적으로 정해져 있는 엄마의 어떤 개별 속성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이 있죠. 엄마라는 사람이 또 있고 사람으로서 개별 사람으로서 개별 추억이나 기억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입어서 우리에게 존재로서 남아있어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뭐 생년월일이라든지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된장찌개 냄새로 기억할 수도 있고 뭐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자의 엄마로서 우리가 기억되고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엄마라는 게 실체로서 있냐라고 하면 사실 없다고 봐야 되죠. 이게 대표적으로 뭐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면 약간 이데올로기와 유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개념 자체 설명 자체는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쭉 읽어볼게요. 공간과 시간의 관념성.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는 관념적이고 어떤 맥락에서는 경험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칸트는 공간과 시간은 어떤 몇 가지 사물 자체의 속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그냥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 우리 세계에서의 공간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집과 회사. 그럼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일단 그렇게만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사물 자체의 속성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회사도 여러 개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회사가 없다. 딱 하나밖에 집이 없다. 다 같이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라고 하면 딱 한 군데 회사만 말하는 것이고 이제 달 이런 고유명사처럼 사물 자체의 속성을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공간, 시간을 말할 땐 더 커지는 개념이라서 공간과 시간은 실제적이 아니다. 공간이란 그저 우리들의 감각의 모든 현상들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공간? 이렇게 당연히 질문이 나오고요. 어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현대적인 담론에 입각해서 본다면 공간과 장소는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건 공간이 아니라 장소 아니야? 뭐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실체로서의 공간은 사실 없을 수도 있다. 즉 거기에서만 우리들에게 외적인 직관이 가능한 그런 감성의 주관적인 조건이다. 이런 것에 따르자면 우리들의 해명은 외적으로 대상으로서 우리들 앞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게 약간 불가능한 상황에 어떤 조건이 붙죠.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공간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공간들을 1부터 무한대까지 쭉 늘어서요. 우리가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리스트업 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공간이 실제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는 있겠으나 동시에 사물이 이성에 의해 그 자체로 헤아려질 때는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 그것이 헤아려질 때 공간이 사유가 될 때 그때는
즉 우리들의 감성의 성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공간이 관념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마 약간의 장소적인 개념까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공간, 공간을 떠올려봐 라고 하면 각자의 공간이 이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얘기 안에서는 우리가 원론적으로 공간 혹은 사전적으로 아니면 주어진 설명으로서의 공간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 시간을 입어 기억했던, 경험했던, 배웠던, 관념적으로 떠올릴 수 있었던 여러 가지들의 이렇게 믹싱된, 총합된 공간으로서의 개념이 떠오를 텐데 그런 모든 성질들, 감성의 성질들 것을 다 제외하면 관념적인 것만 남는다는 거죠. 우리들이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제거해버렸을 때 경험을 제거합니다. 이것도 이제 불가능을 전제해서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간을 사물 자체 밑바탕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가정할 때는 공간은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여기까지는 또 이해가 가시겠죠. 이제 어떤 관념적인 것일 때는 실제로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따라서 공간이란 감성적인 경험의 주관적, 인간적 조건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과 공간으로 설정한 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인시간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사물과 세계의 대상들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지 않았을까 설명을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시간과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만물이겠죠. 칸트가 말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간은 경험으로는 실제적인 것이나 나 어디 갔다 왔어 할 때 그 경험. 선언적으로는 관념적인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위와 같은 말은 시간에 관해서도 똑같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시간에 관한 직관이 논리적으로 앞선다. 공간은 외적인 지각의 조건이고 시각은 내적인 지각의 조건이다. 지각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간은 만질 수 있어요. 이렇게 갤러리 가면은 벽 만지면 벽이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져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시간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인간이 3차원 인간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세계는 4차원인데 이제 X축, Y축, Z축으로 구성된 공간이 있고요. 그게 3차원이죠. 3차원 공간. 근데 그 안에 시간축이 더해진 게 4차원의 우리 세상인데 인간은 4차원을 인식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개별적인 거 아닌 이상. 그래서 인간의 내적인 지각 조건을 발휘한 것이 시각에 대한 인지가 들어간 거고요. 그 내적인 조건은 그럼 우리가 경험으로서 알고 있느냐. 우리 분명히 알고 있는데 경험으로 가능한 거냐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처음에 제시했던 질문 경험적인 알매도 긍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경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 같은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외적인 지각들은 언제나 내적인 감각에 포함되므로 내적인 감각이 외적인 지각 위에 자리 잡고 있다. 모든 공간 직관들은 시간적으로 직관되나 거꾸로는 되지 않는다. 시간은 그저 모든 현상들의 직관 형식을 이룩할 뿐이다. 그래서 칸트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보다 더 기초적인 것이다. 여기서 기초적인 것이라는 건 좀 더 앞서는 시간은 범주론, 여기서 범주론이 나오죠. 범주론에 있어서도 그 역할을 다할 것이며 바로 이런 점으로부터 실존 철학에서 시간이 원론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 실존에 관해 논의할 때도 시간이 중요해지는 맥락이 이런 맥락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관주의 부분은 읽어주셨나요? 제가 한번 이제 읽어야죠. 네. 자, 선험적 감성론의 끝부분의 일반적인 주에서 칸트는 모든 잘못된 해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분명하게 자기의 주관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우리들의 모든 직관은 현상의 표상에 지나지 않으며 이게 한번 곰곰이 따지면서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긴 해요. 모든 직관은 현상의 표상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들이 직관하는 사물들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 직관하는 그 자체의 것은 아니며 우리가 보는 사물들이 우리가 본다고 해서
그 자체는 아니겠죠. 왜 시각으로 들어오는 사물이 그 사물 자체의 실체는 아닌 거니까요. 또 그것들의 상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대로 자체적인 성질을 띠고 있지 않으며 이거는 사과를 우리가 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칸트의 입장에선 칸트한테 분명한 건 주관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다는 건 분명해요. 그 형식으로 12가지 범주와 시간과 공간 그건 확실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칸트의 딜레마이자 문제점은 뭐냐면 사관을 내가 나의 형식과 이걸로 보기는 하는데 그게 진짜 내 눈앞에 있는 사과인지 그러니까 내 몸을 떠나 있는 내 주관을 떠나 있는 저 밖에 있는 진짜 사과인지 몰라요. 그 얘기를 좀 어렵게 해놓은 건데 맞아. 어, 이게 그래서 읽어보면요. 우리들의 모든 직관은 현상의 표상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들이 직관하는 사물들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 직관하는 그 자체의 것은 아니며 사과가 보인다고 해서 사과 자체는 아니에요. 아까 경험은 불확실하다 그랬죠. 모호하다. 계속 그 맥락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칸트의 딜레마긴 한데 또 그것들의 상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대로 자체적인 성질을 띠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들의 주체 또는 감각 전체의 주관적인 성질만이라도 제거해버린다면 우리의 주관성, 우리가 갖고 있는 형식들 있죠, 아까. 범주, 선험적인 것들 제거해버리면 공간과 시간 안에 있는 객체의 모든 성질과 모든 관계가 아니 공간과 시간마저 사라져버릴 것이며 당연하죠. 칸트는 이 주관 안에 공간과 시간이란 틀이 있기 때문에 주관을 제거해버리면 공간과 시간마저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현상으로서 우리들 안에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과는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이게 밖에 없어. 그래. 우리들 밖에 있는 사과를 알 수가 없어. 밖에 있는 대상들은.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냥. 대상들이 그 자체로서는 그리고 우리들의 감성의 모든 수동성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몰라요. 우리들은 대상을 지각하는 우리들의 방법밖에 알지 못한다. 딱 이 말이죠. 대상을 지각하는 우리들의 방법밖에 알지 못해요. 아, 시각이, 촉각이, 후각이, 미각이 이렇게 지각하고 있구나. 그건 확실해. 근데 실제 밖에 있는 대상이 그런 줄 몰라요, 정말. 그런데 이 방법은 우리들에게만 고유한 것이며 인간에게만 비록 모든 인간에게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하나의 모든 존재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뭐 고양이나 강아지가 이렇게 느낄지 모르죠. 걔네들만의 형식이 있겠죠. 실제 그렇다고 하잖아요. 뭐 고양이는 시간이 없다? 근데 진짜 맞는 뭐 어렴풋이 들어가지고 루머인지 강아지는 그 회색밖에 안 보인다 그러죠. 뭐 이런 식으로 다르죠 틀이. 그리고 또 더 미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또 다를 거고요. 곤충은 다르게 보고 실제 곤충은 눈이 다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공간과 시간에 관한 이러한 주관적인 견해에 있어서 칸트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저 공간과 시간이 무엇이 아니냐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에서는 라이프니츠와 일치하고 있다. 라이프니츠도 공간과 시간이 사물이 아니라 조건일 뿐이라고 가르쳤었다.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은 사물이 아니에요. 조건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 이런 가르침은 옛날에 윌리엄 오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리메니에 그레고리우스, 가브리엘 빌 및 수아레츠를 거쳐 라이프니츠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아,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정말 깊은 사유를 칸트가 펼쳐 보이고 있는데 자, 진희님은 어떠셨나요? 주관주의라고 해서 되게 짧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이 주관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칸트가 말한 그 유명한 단어 물자체 그게 이 단어였죠. 맞아, 물자체죠, 물자체. 인식의 물자체. 대상이라든지 인식에서 독립된 어떤 그 본질, 우리가 전통 형이상학에서 얘기했던 그 본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칸트는 물자체라고 얘기를 하고, 인식을 통해서 알려지는 그 사물과는 구별되는, 인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물과는 구별되는 그 자체로서의 어떤 사물 혹은 특성, 성질인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물자체에 대한 내용들이 이후 헤겔에 가서도 비판이 많이 되죠. 칸트 비판에 많이 이용이 되는 그 개념이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칸트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고요. 그래. 그래서 그 바에 대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맥락에만큼은 관심이 없었고, 이제 물 자체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했겠죠. 그러나 이제 이 인식에 관련된 내용에 입각해서는 그 도대체 본질이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조건들이 어찌 되는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뭐 공간 시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선험적인 분석, 이 부분도 상당히 길고 12범주도 나오고 재밌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